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첫 번째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함께 모신 전진수 대표님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저는 IT 26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삼성전자에서 개발자로 시작했다가 SK텔레콤에서 메타버스 그리고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공간 컴퓨팅, R&D부터 사업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AI 스타트업도 했습니다. 현재는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저랑 사실은 되게 공통점이 많아요. 저도 삼성전자에서 10년 일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과 성장 이런 것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때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후에 저는 이제 반도체 기업에서도 잠깐 일을 하고 또 IoT 스타트업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로 혁신과 기술의 변화를 항상 같이 연구하고 보면서 이것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까 또는 어떤 새로운 산업과 가능성을 만들까 이런 거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일찍 보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데 남들 유튜브에 많이 출연했어요. 그렇긴 해요,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계속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또 나누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양한 이야기들 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 산업 오래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기술에 대한 얘기하고 트렌드 얘기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랑 그 세상의 변화를 같이 논의를 하는 거 또 하나는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좀 재밌는 책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책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책들 좀 그런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저희의 경험과 함께 녹여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른 관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혼자 열심히 해왔는데 이거 자체가 저희들은 되게 재밌는 일이긴 한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도 사실 많고 맞아요. 저도 엄청 많이 받아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전진수 대표님이랑 둘이 또 다른 게스트들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관점들, 또 다양한 어떤 생각들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해마다 CES를 갑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해마다 1월달에 열리는 가전 쇼인데요. 거기 이제 해마다 가서 올해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같이 보고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CES 갔다 온 지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느낌상.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같이 경험을 했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제품이나 기술들을 봤는데 그 얘기들을 좀 약간 우리도 랩업하는 그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워낙 컨텐츠가 많아요, CES가. 워낙 방대하죠. 키노트, 전시, 세션,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팅들? 저는 사실은 CES를 자주 그리고 최근에 한 2019년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코로나가 창궐해서 CES가 열리지 않았던 한 해를 제외하고는 이제 계속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변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에게 CES란 어떤 곳이었다. 나에게 CES를 굳이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무엇이었다?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 CES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CES는 어땠는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CES는 뭔가 그 한 해를 준비하는 시작점 같은 것 같아요. 연초에 이게 좀 빡빡하게 느껴지지만 한번 갔다 오면 좀 그 해가 좀 편한 이게 저한테는 이제 CES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올해 이번에 CES는 저한테는 사람을 향한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이전에는 뭔가 혁신적이지만 보여주는 느낌.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로 선도해 기술 회사야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쇼케이스가 엄청 많지만 또 그중에 일부분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구석구석에 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나은 삶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는지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있어서 저는 꽤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비슷하게 공감을 해요. 왜냐면 이제 1월 달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방향을 조망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해필이면 그때 가장 큰 가전쇼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이나 많은 어떤 경영진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뭐 그 전에 전략들을 다 짜지만 이것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주위에 어떤 여러 환경의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보고 찾아보고 공부하기 제일 좋은 맞아요, 방법이 맞아요. CS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 가서 올해 처음 CS를 봤어. 그럼 올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고 어떤 것들은 또 사라지기도 네.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런 게 새로 나왔대더라. 그럼 이제 그게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쏠림 현상이 항상 그렇죠. 있어요, 해마다. 대단히 많은 관심들이 순식간에 식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떤 한순간의 CS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CS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저만의 관점은 뭐냐면 연속선 상에서 이 변화는 어떤 곳에 있는가, 어떤 변곡점을 그리고 있고 현재의 이 변화의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변화가 있었어. 그럼 그게 하나의 점이라고 하는 작년, 재작년, 3년 전, 5년 전에 또 10년 전에는 이것이 어떤 점으로 찍혀 있었는지를 꾸준히 보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네. 그것이 하나의 저는 곡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어떤 방향성을 띠겠다. 그리고 갑자기 기하급수적인 무슨 티핑 포인트가 되겠다. 아니면 지금은 캐즘에 빠지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제가 보았던 CS 2025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새로운 룰이 쓰여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룰이 씌어진다라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새로운 룰이 씌어진다라는 그 원인이 뭐였는지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좋아요. AI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네. 정말 모든 곳에 AI가 네. 있더라고요. 사실 AI가 등장한 거는 2017년부터 CS에서 등장했으니까 그쵸?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알파고 이후에. 맞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산업계가 아닌 뭐 과학기술계에서는 AI는 늘 핫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했고 뭐 구글이라든가 뭐 메타라든가 애플 같은 회사들이 열심히 리서치를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던 분야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때 AI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술 기업이 만드는 특별한 기술. 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도 얼마만큼의 많은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만들기는 요원해.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야 돼. 이런 관점이었고 네. 그게 아닌 실제 우리 삶에서 CS에서 보여지는 기술은 전부 이제 알렉사밖에 없었죠. 알렉사. 분명히 아마존은 참가하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알렉사 LG 냉장고인데 알렉사라고 불러. 맞아요. 포드 자동차인데 알렉사라고 불러. 왜냐면 알렉사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어시스턴트 기술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가전이나 이런 그 제품들 속에서의 AI는 단지 AI 어시스턴트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 제가 새로운 룰이 쓰여진다라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젠슨 황 때문입니다. 네. 사실 저는 챗GPT가 등장한 게 한 3년이 되었고 등장했다라기보다 우리 삶에 임팩트를 준 게 그 전에 이미 존재를 했었으나 여러 계속 개발이 있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랐잖아요. 근데 2022년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챗GPT 등장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이 다 AI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젠슨 황의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젠슨 황이 이번에 이제 키노트 발표하면서 야 내가 생각하는 AI는 이래 하고 쫙 보여주면서 이제 현재는 제너티브 AI 시대지만 에이전틱 AI를 거쳐서 피지컬 AI로 갈 거야. 과거에는 AI라고 하는 룰을 구글 같은 회사들이 좀 주도했다라고 하면 네. 근데 갑자기 그 룰을 막 지금 엔비디아나 막 다른 곳에서 막 새롭게 막 재단하고 그러면서 이 룰이 누구에서 쓰여지고 누구에서 드라이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간 이 산업의 새로운 승자, 새로운 키 플레이어들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곳에 합류해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어떤 룰을 써야 되고 어떤 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워낙 모든 곳에 다 AI가 있다 보니까 AI가 없는 곳은 어디지? 라고 오히려 생각할 정도로 AI가 심지어는 아주 작은 디바이스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젠슨 왕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또 이렇게 키노트로 맞아요. 등장을 했는데 사실 저 2017년에 거의 앞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몇 시간을 기다려서 젠슨 왕을 봤었고 그때 이제 진짜 멋있다 저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이제 가까이서 보면서 왔던 그 느낌을 이번에도 거의 그대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와 열정 그리고 기술을 향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밀어붙이는 힘 이런 것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존경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봤잖아요. 이 AI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이걸 기술에 대한 발표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각자 또 다른 관점에서 느낀 거를 바로 또 공유를 할 수 있어서 그 점도 너무 좋았어요. 젠슨왕이 이제 AI에 대해서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나 이런 걸 보고서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챗 GPT로부터 제대로 붐을 일으킨 생성형 AI, 그리고 나서 이제 에이전틱 AI를 정말 A to Z까지 다 다루면서 그 에이전틱 AI의 모든 걸 다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참 또 막 이렇게 열기가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피지컬 AI 딱 때려버리니까 와, 이거 정말 게임 오버다. 그냥 이 AI가 가는 시대의 넥스트까지를 다 얘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죠. 이걸 과연 엔비디아가 다 할 수 있는 거냐. 물론 항상 이렇게 시장은 경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쟁자들이, 특히 빅테크들이 움직일수록 또 기술이 발전을 하면 사실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젠슨왕이 큰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올라온다라는 거.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그걸 제대로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꽤 의미 있게 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 토론할 때 보면 한 절반은 약간 부정적인 관점도 있었죠.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네. 다 먹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야, 이렇게 생태계의 앞으로 많은 부분까지 다 하겠다. 엔비디아가 다 먹겠다는 건가? 네. 라고 약간 경고성의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네. 그렇게 사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의 방향성이 저는 되게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들은 지금 제너티브 AI 얘기하고, 이제 최근 작년부터 이제 에이전트 AI 얘기를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이제 에이전트가 우리 인간 대신 도구를 활용하면서 인간이 했던 역할들을 대신해주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10배수씩 늘어날 거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이 이미 에이전트 AI들을 활용해서 코딩할 때 뭐 사람들 안 쓰고 뭐 자기들이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자커버그가 메타에서 야, 이제 중급자 아닌 개발자들은 다 자르겠다 맞아요.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지금 어떤 현상들이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되게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또 하나 놀랍게 생각한 게, 이제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는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올해 CS 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후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보틱스 같은 움직이는 기존에 이제 집안에 갇혀있던 자동 그 가전이 아니라 네. 바깥쪽으로 나와서 움직이거나 인간이 있는 곳에 들어와서 함께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화하는 모습을 보는데, 맞아요. 여기에 중심에 이제 AI가 딱 치고 들어요. 네. 여기도 예외 아니거든. 이번에 또 보면은 그 어토너머스라는 게 또 굉장히 키워드였는데,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이건 뭐 올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해마다 계속 나왔던 있었지, 거고. 계속 있었지. 근데 이거에 대한 수준과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계속 있지만 되게 파편적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 컨셉 자체를 피지컬 AI라는 컨셉에 딱 묶어서 기존의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실의 공간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떤 액션을 취해라 라는 액셔너블한 AI를 다 통칭해서 우리는 심지어 이거에 대한 파이프라인까지 다 구축했어. 이름은 코스모스야. 그리고 이 안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기존의 옴니버스라는 컨셉하고 묶어서 옴니버스만 가지고 하면은 이제 학습에 제한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현실 데이터로 집어넣어서 옴니버스가 현실처럼 동작하게 해줘. 그 많은 방대한 데이터에서 그 어떤 상황인지를 막 서치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장 적절한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줘라는 거를 A to G로 다 얘기를 해버리는데, 와,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다 했다고? 그리고 이걸 한 방에 발표한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젠AI가 거기 딱 붙으면서 단순하게 이제 판단 이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이 생각한 것보다 더 프로액티브한 방향으로 나간다. 맞아요. 결국 실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좀 놀랐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렇게 어떤 한 기업의 CEO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그 자신감을 자기 스스로 어떤 로드맵과 블루프린트를 그려서 그거를 리드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거든. 그렇죠. 어떤 그 빅테크의 CEO가 1시간 반을 혼자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기술까지 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스티브 잡스 생전에 네. 다 얘기하면서 빨려 들어가서 세상이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약간 생각을 막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런 네. 카리스마가 있었다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약간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비슷한 그런 결이 좀 있는 그렇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뭐랑 자꾸 중첩이 되니까 아쉬우냐면 이제 다른 한국의 임원들 사장님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쉬운 거죠. 왜냐면 아쉽죠. 애정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자신감 있으면서도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제품에 대한 이해와 고객에 대한 이해, 사용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물려 들어가서 그 안에 모두 녹아있구나를 느낄 만한 그런 사실은 그 키노 스피치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별로 없죠. 그냥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거기에 약간 브랜드 메시지 하나 정도 딱 맞아요. 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로운 룰이 씌워진다라고 저는 좀 이걸 정의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인텔의 이번에 CS 보면 인텔의 몰락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인텔 보셨어요? 저 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좀 보다가 껐습니다. 헬싱어가 돌아와서 인텔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아. 문화라고 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지금 팻 갤싱어도 그거를 제대로 지금 살려내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발표하는 그 어떤 것들도 리더십이 없어. 그리고 남들이 이미 이렇게 펼쳐놓은 것들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PC 시장에서 주도권을 모바일에서 이미 잃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실은 무브먼트들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모빌리티, 로보틱스 또는 우리 때는 또 다른 다양한 어떤 그 피지컬 AI 세상. 근데 그런 곳에서 인텔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과거의 룰을 썼던 인텔마저도 또는 그동안 룰을 써왔던 삼성도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렇게 막 주도해 나가는 곳에서는 결국은 그들이 만드는 룰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가기라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그것도 못하면 이제 그냥 바로 뒤처지지 맞아요. 않을까.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번 CES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갔다 오면 항상 이제 한 10가지 정도를 꼽아요. 올 CES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뭐였는가? 네. 저는 제가 꼽은 10가지 시그널 중에 첫 번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AI로 인해서 비롯된 새로운 룰이 룰이 쓰여지는 쓰여진다. 세상. 네.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봐야겠죠. 그럼요. 여전히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존재하는 시장이고 네.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패스트 팔로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패스트 팔로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패스트 팔로워가 오히려 실패를 줄이면서 시장을 많이 가져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퍼스트 무버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패스트 팔로워라도 일단 하면서 그 퍼스트 무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모색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돼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될 거라고 믿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을 하나 저는 꼽자면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분야. CES에서 굉장히 큰 꽃으로 피어난 분야. 맞아요. 모빌리티. 웨스트홀이죠. 사실 웨스트홀도 부족해서 놀스홀의 또 일부도 맞아요.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나 솔루션들이 전시가 되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CES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이런 모빌리티 쪽에서 특히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모빌리티 기술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진화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동하는 환경이 함께 고도화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굳이 하나 작년과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 네네네. 작년 CES에서 등장했던 용어들 중에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휘발했던 게 SDV. 예. Software Defined Vehicle.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정의되는 차 Vehicle. 또는 예. 이동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자동차 산업에서는 되게 새로운 용어처럼 보이지만 이미 테슬라는 태생이 그쵸. 처음 만들 때부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됐었고 네. 업그레이드 하면 막 안 되던 넷플릭스가 되고 유튜브가 되고 게임이 들어오고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동차의 기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 제정이 되고 확장되는 것들이 사실은 SDV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작년 CES에서 이게 의미 있었던 이유는 전통 자동차 기업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GM이라든가 뭐 도요타 같은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SDV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자동차가 전동화되면서 전장의 비중이 커져지면서 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작년에 이제 보였던 어떤 하나의 현상이었다고 하면 그 시그널이 올해는 조금 더 진화해서 더 자동차들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더 다양한 기능들과 다양한 형태로 좀 바뀌면서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가 이동하는 환경 전체가 고도화되는 느낌 이런 거죠. 맞아요. 네. 소니가 전기자동차를 처음 들고 나온 게 2020년입니다.
그때 5년 가서, 전이네요. 5년 전에 지금 아필라랑 굉장히 비슷한 맞아요. 원형이 됐던 디자인을 처음 갖고 왔어요. 굉장히 생뚱맞았어요. 네. 그때.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소니 니네 자동차 할 거야? 그랬더니 소니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동차 안 해. 우리 자동차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가 전동화가 됐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장 시스템과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더하기 인포테인먼트를 우리가 다 장악해서 네. 여기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요 안에 컨텐츠를 우리가 계속 주도할 거야. 맞아요. 그랬던 그게 기억이 2020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억나. 2022년에 그리고 소니가 다시 나옵니다. 똑같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쟤네 아직도 들고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소니가 2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안 우리 전기자동차 할래. 2년 만에 소니가 남들이 만든 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렇죠. 자동차 인더스트리가 매우 또 폐쇄적이거든요. 폐쇄적이다 보니 뭐 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액세스빌리티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걸 만들어서 얘네 넣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자동차를 할래. 근데 그때 이제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질문했냐면 니네 자동차 안 해봤잖아. 근데 그때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니가 또 뭘 들고 나왔냐. 갑자기 아필라를 딱 들고 나와서 야 우리 자동차 할 건데 혼다랑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혼다가 맞고 굉장히 현실화가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하는 뭐 SDV라든가 이런 거 어떤 그 조류를 소니는 굉장히 빠르게 잘 타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이동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의 교통수단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교통수단이 결국은 본질이 무엇이냐? 고객이 엔드 투 엔드, 도어 투 도어로 이동할 때 그것을 편리하고 심리스하게 어떻게 이동을 잘하게 해줄 것인가. 요게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올해는 이제 이걸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과 솔루션들이 등장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델타가 사실은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비행기를 타러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더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그 기기랑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갈 것인가. 그 안에서 또 비행기 안에서의 경험도 뭐 유튜브랑 뭐 제휴도 발표하고 했지만 그 경험에서 우버, 이츠까지 먹는 것까지 당신이 하는 모든 경험이 이제 비행기나 뭐 이런 그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운송 수단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험까지 심리스하게 제공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업에 변환이 일어난다. 생각이 다 뒤집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네.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는 델타를 처음 본 게 올해가 처음은 아니고 2020년에 델타가 나왔어요. 네. 2020년에 처음으로 CES에 등장을 했던 델타가 맞아요. 여행의 미래라는 테마로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초기의 아이디어들이 그때 되게 많이 발표가 됐었어요. 고객이 집 문 앞을 나서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거기 도착할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심리스하게 이동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는 아이디어만 그렇게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죠. 위기를 맞아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네. 그러다가 올해 다시 나왔어요. 근데 올해가 특별히 또 100주년. 맞아요. 꽤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100주년 키노트 스피치를 스피어에서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 델타 스피치에서 너무 좋았던 거는 그런 거예요. 5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때 그 초심이 그대로 전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동하는 환경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우버 이츠나 얘는 뭐 에어버스라든가 수많은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해서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고객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정말 잘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이제 미션을 사실은 공개를 했는데 저는 뭐가 더 감동적이었냐면 그 미션을 공개하기 전에 뭘 공개했냐. 사실 첫 페이지에 직원들의 사진들이 발표된 거에 가장 큰 공신은 우리 직원들이야. 그 다음 100년을 가기 위해서 또 당신들의 공헌과 헌신이 필요해. 이 얘기를 하는데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파트너였어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다음 100년 가려면 또 파트너들과 열심히 또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우버 딱 등장했죠. 이제는 델타 포인트로 우버를 탈 수도 있고 우버 이츠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심리스하게 어떤 제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튜브가 등장했죠. 그렇죠. 델타 작년부터 우리 와이파이 무료로 오픈했잖아.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모든 기내에서 볼 수 있게 할래.
고객 중심에서의 생각들이 사실 여기 이렇게 드러나면서 저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 하에서는 이동하는 환경의 고도화의 한 축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앞에서 대표님이 초반에 얘기해 주신 게 그냥 단편적인 걸 보지 말고 이제 선형으로 시계열에 맞춰서 네. 어떻게 바뀌는지를 쭉 본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굉장히 그걸 데이터 중심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 좀 전에 이야기한 소니도 그렇고 델타도 그렇고 이게 5년 전에 얘기할 때는 다 허상이고 만화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또 실행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뚝심 있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간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 저렇게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내가 못하면 또 파트너랑 같이 협력을 해서 상호 뮤추얼 베니피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컨셉을 그 기저 안에 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마인드로 임하는 그런 빅테크들의 마인드를 보면은 느껴지는 것도 많고 우리도 조금 이제는 더 거시적으로 보고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길게 가야지 이렇게 델타 같은 100주년 행사도 가능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 델타 많이 타봤거든요. 네. 여전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 서비스는 훨씬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그 와중에 우리가 잘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어쨌건 거시적으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네. 이런 이동하는 환경, 특히 테슬라가 이 CS와 상관없이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큰 AI 데이 행사를 열면서 네. 자율주행 택시, 네. 사이버 택시, 사이버 캡 그것도 공개했었고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도 사실은 그 10년 전만 해도 미친 놈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저기서 얘기했으면 반드시 돼. 근데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한 1, 2년. 그럼요. 2026년, 2027년 전까지 앨런 머스크가 현실화하겠다. 이거 진짜 다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라스베가스에 웨이모가 다니고 있잖아요. 네. 죽수도 지금 다니고 네. 있고 실제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사고나 이런 것들 보면서 자동차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 사실 그렇죠. 월등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과거에는 SF 소설에 나오는 약간 상상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네. 이 모빌리티가 과연 얼마나 발전할까 이 CS를 통해서 계속 좀 우리가 관망해야 되는 포인트는 또 한국이 이 분야는 잘하는 분야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시그널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세 번째 중요한 시그널 이것도 역시나 AI로부터 뻗쳐온 게 있습니다. 맞아요. 헬스케어인데요. 헬스케어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 CS에서 헬스케어가 존재감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얘네들은 회사도 작고 제품도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갑자기 주인공이 됐어.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했었고 많은 헬스케어 기업들이 사실 키노트 스피치도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이 헬스케어가 개인화되고 고도화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봤어요. 그 이유는 역시나 AI죠. 그렇죠. 네. AI가 적용이 되면서 그리고 AI가 적용되기 이전에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학습이 되었고 또 그 와중에 그것들을 통해서 AI가 개입이 되면서 뭔가 조금 더 개인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 많은 기업들, 많은 제품들을 본 이번 CS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한국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 디지털 헬스 쪽은. 되게 많죠. 혁신상탄 기업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개인에게 맞춰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개인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를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이 데이터가 나한테 맞춰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제안을 해줄 때는 고객들의 이 감동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한국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에 강하니까 이 분야에서 많이 활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I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팔로잉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면 헬스케어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많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은 AI를 통한 진단 영역에서부터 처방, 치료 모든 영역에 사실은 다 네.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발전이 가능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잘 만드니까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더하기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 같은 디바이스들을 많이 만들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더 잘해서 이 생태계를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바람입니다. 했어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빠르게 사람들이 수용하고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맞아, 항공이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네.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규제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 보이스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게 뭐 심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한 유연성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들 열심히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헬스케어랑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장수의 꿈,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건강하고 오래만 살면 또 그것도 비극이잖아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CS에서도 어떻게 오래 살까? 어떻게 더 잘 살까?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까? 이런 관점에서 약간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장되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냥 확장이 아니라 뭐 멘탈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수명의 연장 속에서 행복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화두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약간 다른 시그널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에이지텍. 네. 에이지텍은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할 거니까 그때 조금 그럴까요? 다른 관점을 좀 얘기해 네. 볼 것 같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시그널 우리 둘이 되게 관심 있어하는 XR, 뭐 MR, VR 다양한 기술적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코로나 기간 때는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때 SK에서 메타버스 개발 네. 하셨었고 열심히 저는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만들면서 그때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의 시대가 온다는 책도 쓰고 아, 맞아요. 네, 잘 그래서 봤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뭐 밝은 미래를 우리끼리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빵 터지면서 예. 막 이제 아무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 맞아요. 하지만 CS에 왔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제 CES 가서 보면서 아, 이게 그냥 기존에 막 거품처럼 올라와 있던 게 조금 소강이 되는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그 각 분야에서 올라오고 있다.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존에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와 좋은 퀄리티의 디바이스로 와우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되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쓰고 막 체험하고 있고 막 놀이기구 돌고 이런 거를 막 보여주면서 봐봐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와우잖아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일종의 세뇌시키듯이 가르치고 뭐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형태의 디바이스를 주고 그 안에서 내가 평소에 쓰는 서비스들을 직접 쓰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디바이스들이 대거 나왔다. 이게 제가 느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 뭐 교육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산업용도 그렇고 각 그 버티컬 영역에서의 확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 회사들이 옛날에는 뭐 산업에서 이렇게 쓰여요 저렇게 써요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아, 여전히 계속 진행은 되고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약간 이 메타버스나 XR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보긴 하는데 네. 다른 분들은 다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이 없더라. 에이, 예전에는 뭐 많던데 별로 없던데 뭐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아마 많이 보일 때는 보시고 많이 안 보일 때는 또 안 보이시고 네. 이랬을 거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초반부터 쭉 거의 십몇 년을 보다 보니까 막 그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가서 보면은 진짜 별로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서 보면서 막 시간 낭비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돌면서 느낀 게 하나하나가 다 알짜배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렇게 체에 걸러져서 정제되는 느낌?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감하게 필요 없는 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카메라 필요 없다. 우리는 없어도 돼 하는 애들은 카메라 빼고 디스플레이 뭐 이거 양안 안 해도 돼. 그냥 한쪽만 하고 이런 식의 시도들이 더 버라이어티하게 이루어지고 오히려 내가 무슨 서비스를 줄 거냐 거기에 더 집중해서 그 서비스에 최적의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이 시장도 결국은 AI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AI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계속 발전하려면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이 컴퓨팅 파워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나 XR에서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그 컴퓨팅 파워도 결국은 이거는 같은 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어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컴퓨팅 디바이스 또는 XR 디바이스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퀄리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데를 우리는 느끼잖아요. 우리는 느끼죠.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드라이빙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게 저는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사실 너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쪽도 시장 전망이 있다. 그리고 AI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사실 스마트폰 안에서 저희가 막 하는 이런 행동들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와치 차고 계시지만 이걸로 그냥 확인하고 스마트폰 안 보는 경우도 많은데, 글래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스마트폰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거 그냥 안 보고 누가 왔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든지, 그냥 궁금한 거 챗 GPT한테 물어보듯이 대화형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실시간 통역 기능, 이런 것들은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메타 끼고 있는데 우리가 영상 지금 녹화하는 도중에 메시지가 막 계속 오고 있어요. 중요한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버시티인 것 같아요. 결국 그죠? 왜냐면 네. 이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글래스는 사실 AR 글래스가 아니거든요. 그쵸?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경이야. 안경인데 카메라가 붙어 있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거를 AI가 보고 나랑 똑같이 보고 분석해서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10년 전에는 불가능했죠. 그러다 보니 올 CES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디스플레이 없는 글래스가 너무 많아졌어. 스마트 글래스인데 디스플레이가 없어. 네.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였고, 또 여전히 메타와 애플이 주도하는 조금 하이엔드 고글 시장, 소위 말해서 스페셜 컴퓨팅 또는 MR, 믹스 리얼리티 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와 애플이 지금 드라이빙하는 시장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각축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시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멀지 않았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CES에서 발견한 거는 지금 AI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글래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AR, VR 이런 식으로 약간 메타버스 쪽이 조금 중심이었어. 뭐가 보여지든 상관없어. 그냥 뭔가 증강되고 뭔가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디바이스야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 중심에 AI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다이버시티 얘기도 하셨는데 목적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외국 돌아다니면서 실시간 통역이 필요하다. 그럼 통역 중심으로 가고, 길 안내 필요하면 길 안내 해주고, 그것만 잘 돼도 사실 글래스 쓸 이유는 있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목표에 맞는 거를 확실하게 아주 간편하게 딜리버한다. 그리고 기존에 욕심 부렸던 거는 잠시 내려놓고 간다. 네. 이런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키워드, 바로 스페셜 컴퓨팅. 이것도 우리 둘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지지 않는 그렇죠.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그 네.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스탠포드의 페이베이. 페이베이리 네. 교수님이 이제 월드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오픈하고 4개월 만에 이제 1조 4천억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바로 유니콘에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관심을 보였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젠슨왕을 통해서 월드 파운데이션이라는 모델로 또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결국은 이렇게 기계가 현실 공간을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그 공간 컴퓨팅에서 난이도가 있었던 입체적으로 현실 공간을 이해하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걸 이해를 하냐, 그게 아니라 기저에서 동작하는 원리를 보면은 현실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정보를 다 디지털라이즈로 해야 돼요. 그리고 디지털 입체적인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가 이제 우리는 시각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기계는 그걸 다 입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3D로 만든 다음에 그 현실을 보는 영상과 또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스페이셜 매핑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이 다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주고 물리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젠슨왕이 야, 우리 코스모스 쓰면 다 돼. 그거 다 준비돼 있어. 왜 직접 힘들게 하려고 하니? 갖다 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장벽을 무너뜨린 계기? 그래서 저는 젠슨왕의 스피치가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젠슨왕이 뭐 피지컬 AI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AR이나 또는 MR 같은 디바이스들은 현실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게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현실 공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인지해야 되고, 잘 인지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오토노머스 비클이나 로봇뿐만 아니라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이게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등장했고, 메타도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 퀘스트 디바이스들을 계속 진화시키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지금은 AI라고 하는 키워드에 묶여서 발전하겠지만, 이것이 만들어내는 산출물과 아웃풋들이 저는 이 메타버스 시장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요거는 사실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또 별도로 또 세션을 네. 해봐야 돼요. 스마트 글래스는 여전히 저는 시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능이라든가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좀 한계들이 있어요. 사용성 문제도 굉장히 많고, 또 웨어러블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웨어러블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불편해요. 안경 안 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안경을 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끼겠어요? 굉장히 큰 혜택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과 굉장히 큰 기회는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계속 CS콘에서 네. 그런 얘기들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사실 가셔서 많이 착용해 보셨나요? 네, 많이 착용해봤어요. 기억에 남는 혹시 뭐 디바이스나? 저는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써본 디바이스가 할리데이라는 디바이스였는데, 써봤는데 한 30g 정도 되는 거고 너무 가벼워요. 그냥 일반 쓰고 계신 것 같이 가볍고, 다만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소위 약간 조악하다라고 할 정도로 있고, 이제 한쪽밖에 안 보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딱 봐서 몰라요. 옆에서 보면은 이게 스마트 글래스인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스마트 글래스의 특징에 있는 그 웨이브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없는 글래스여서 저는 할리데이 글래스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외에 뭐 TCL이라든지 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 친구들이 AI도 지금 딥시크 이슈가 있잖아요. AI도 이렇게 잘하는데 이걸 바로 그냥 글래스에 붙여서 서빙을 해버리면 이 시장도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치고 나가겠다면 치고 나가고 있죠. 사실 나가고 이미. 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관심이 없었을 뿐 이들은 10년 동안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VR 사실은 웨이브? 그 2010년대만 해도 VR이라고 부르는 거에 한 10년 정도에 네. 있었고, 네. 2020년대 들어와서는 지금 이제 여기에 AR 같은 것들, 스마트 글래스가 네, 네, 네. 들어와서 VR이랑 고도화되는 그런 느낌인데, 어찌됐건 중심에 중국이 있습니다. 네. TCL을 비롯해서 우리 엑스리얼, 또 지금 잘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그널이 저는 이제 에너지 전환.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CS가 계속 몇 년간 우리 기술, 뭐 산업, 제품 중요한데 지구가 또 인류가 지속 가능해야지만 그 모든 게 의미가 있다. 그렇죠. 라고 부르짖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기술들이 에너지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에너지가 있고 없고 에너지가 필요해라는 관점보다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필수 불가이라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화석 기반의 에너지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돼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지속 가능성에서 되게 중요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지속 가능성, 그럼 우리 떠올리는 게 한국에서는 ESG 그러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뭔가 사회 가치 뭐 이런 걸 위해서 뭔가 투자해야 되는 돈이고,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버는 걸 투자하는 거야. 약간 이런 환원하는 느낌이 더 컸죠. 환원하는 관점에서 약간 뭐 CSR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했었는데, 작년 CS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이런 그 지속 가능성의 노력들 중에 일부가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고 실제로 지속 가능한 레버뉴 스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몇몇 모델들이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환원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의 모습이었다면, 올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작년에 CS에 현대자동차가 참가했을 때는 네. 그 전시 부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수사회. 수수사회가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쓸 거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전시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보편적으로 뭐 SK관도 그렇고 많이 확산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성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CS가 아마
것도 붙잡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것과 함께 또 하나 CS가 한 4년 동안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게 네. 휴먼 시큐리티죠. 그렇죠. 네,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 조금 연장선상에도 있는데 휴먼 시큐리티 그러면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인간 안보, 인간들 안보감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저희 조금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이라든가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인류를 위해서 보장돼야 되는 것들이 휴먼 시큐리티인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저 앞에 에너지 얘기도 그렇고 저는 이제 CES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게리 샤피로. 그 친구를 사실은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워낙 뛰어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맨이고 키워드 선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고 있어. 그것도 몇 년 앞서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친구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친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대기업들, 빅테크들이 움직이고 또 젠슨왕도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파워, 저게 과연 뭘까? 저는 이제 계속 그 친구가 지켜보고 있고, 왜냐면 그분이 CS 단어도 그분이 바꾸신 거 아시죠? 왜냐면 세상을 선점하는 기술은, 키워드는 내가 가져가야 돼서 이거를 그냥 CS를 세상의 중심에 놓을 거야 라고 했고, 저희가 사실 숫자로도 보면 매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만들어내고 있는 빅딩이기도 하고 성과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대단하다. 해마다 CS로 가면 게리를 늘 만나죠. 그렇죠. 사진도 같이 찍기도 하지만 게리는 우리 기억을 못 해. 맞아.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네. 이 CS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기술이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이익을, 그러니까 사실 ESG 전에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생긴 거죠. 휴먼 시큐리티 중요하고 사실 UN에서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핵심 테마이긴 한데 네. CS에서 여기다 하나를 더 애드업을 합니다. 작년에. 뭘 애드했냐면 액세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코로나 때 이미 겪었어. 뭐냐면 양극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인터넷 되고 집에 태블릿 있고 컴퓨터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막상 땅 터지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오지 마. 야 집에서 재택으로 수업할게. 그랬는데 온라인 수업을 못 합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인터넷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십만 명한테 인터넷을 깔아줬던 그 기억이 있고 또 중요한 건 이거죠. 그 다음 인터넷 깔아줬더니 야 이제 할 수 있지. 아니요. 왜? 우리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나눠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중요한 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 이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고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나이 드신 분이나 이것의 접근성이 우리보다 수월치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맥도날드 키오스크에 노인분들이 그럼요. 주문하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CS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기술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발전시키고 있는 너희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기술이 특정인에 의해서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어올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너희들이 만들면서도 고민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다. 저는 이제 액세서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작아요. 다른 시장 대비.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기술이 있어도 이거를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CES에서 그걸 화두로 던지고 전 세계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80%가 후천적인 거 아세요? 뭔가 원래 그렇죠. 그렇지 않았는데 사고라든지 뭔가 갑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기능이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바뀌는데 이 또 고령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나이가 먹고 하면서 그런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기업들은 이걸 투자했을 때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적극적이지 못한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CES에서 이거를 큰 화두로 던지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했을 때 이 기술이 엄청 중요하고 이게 잘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앞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자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이게 뭐 액세시빌리티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뭐 장애인이라든가 내지는 뭔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간 스코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같이 이제 얘기하고 같이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네. 모두가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이것을 특정인을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특별한 어떤 사항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배려하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쪽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로서 사람들을 서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위 로보틱스 같은 그 증강시켜주는 엑소스켈레톤 같은 그 장비는 솔직히 이게 꼭 필요해가 아니라 이걸 쓰면은 당신의 신체 나이보다 10살 이상 젊게 다리의 나이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 60인데 40대처럼 등산 막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악 구조 하시는 분들이 이미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에실로 룩소티카가 냈던 뉘앙스 같은 글래스도, 글래스를 딱 끼고 나면은 막 거기에 정신 없어요. CES 공간이 소리 안 들리고 막 뭐라고 하는데 시끄러운데, 내가 저 사람을 딱 쳐다보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모드 이렇게 키게 돼 있거든요. 딱 키면은 그 사람 목소리만 딱 들리고 옆에 있는 주변의 노이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몸이 불편하고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사운드를 들으면서 소화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나의 그 라이프를 만들어주는 기술들이 많아졌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엑소로티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뒷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네. 이유도 있다라고. 뭐냐면 지금은 60, 70이 되게 액티브하게 뭔가 사회생활을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고 해도 보청기 같은 걸 못 하신대요. 안 끼려고 해요. 왜냐면 없어 보이고 모냥 빠진다고. 근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스마트한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그냥 평상시에 쓰는 패셔너블한 안경인데 이게 보청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과 새로운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정말 깜짝 같습니다. 그거 네. 말고 혹시 또 기억나셨던 제품들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완전히 시각을 잃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황방한 변성 때문에 일부분 시력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중요한 노비전들. 거를 안 보이는 이런 분들을 위한 글래스들이 이쪽 옆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가져다가 이 센터에 뿌려준다든지 이런 장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는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장비를 딱 끼면은 라이다로 이렇게 앞에 상황을 디텍션을 해서 이쪽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이 있다고 진동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보이스로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디바이스를 쓰니까 아예 전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장비를 끼고 공을 받아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와, 정말 놀랍다. 결국 여기에도 센서 퓨전과 AI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옛날 같았으면 안내하는 우리 개 뭐 2억 3억씩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나씩 분양하면 이제 그 개가 없으면 밖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네. 디바이스 그것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저렴해질 텐데 뭐 불과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 훨씬 싼 그런 금액으로 충분히 그거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혹시 그 강아지 보셨어요? 펫, 펫. 반려 로봇, 반려 네. 로봇. 그 너무 신기하던데요. 그리고 제가 그거 말고 이렇게 조그만한 캐릭터 인형 같은 것도 있었어요. 가방에도 걸 수 있고, 이렇게 네네. 손에도 이렇게 걸어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기계인데 애교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고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는 벌써 느낌. 필요하신데. 예. 아니 너무 옆에 항상 내 옆에 이렇게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그 어르신들이 그런 반려개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좋다고 해요. 특히 독거 노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들이 케어해줄 게 너무 많은 거죠. 맞죠. 그리고 본인들이 뭐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로봇으로 만들어서 옆에서 케어해주고 이 친구들이 또 계속 반응을 그 주인의 성향에 맞춰서 해주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에서 네, 맞아요. 너무 저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구나. 뭐 한국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인형 있죠. 효돌이라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면서 만드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전에 하셨어요. 소위 말해서 독거노인 혼자 외롭게 계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있고, 거기에서 누가 안부를 물어보거나 조금만 챙겨줘도 너무너무 즐겁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고도화되고 움직이고 귀여워지고 네, 귀엽다니까요. 그리고 더 학습이 되면 이제 더 진짜 필요한 대화들, 필요한 뭔가 이런 케어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CS에서 그동안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그런 분야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휴먼 시큐리티 또는 이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가 연동되는 게 저는 에이지텍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작년에 의해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초고령화되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더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엑소스켈레톤 같은 네. 거 직접 써보셨죠? 아, 써봤어요. 써봤는데 갑자기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가벼워지죠. 몸이 막 가벼워지고 다리를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약간씩 이렇게 더 힘을 주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제가 막 거의 한 2만 보 정도 넘게 걸었거든요. CS 기간 동안에. 근데 이거 끼고 다니면은 굉장히 거뜬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특징이 이게 반대로도 동작을 하거든요. 네, 반대로 네, 그래서 반대로 동작을 해서 평소에 내가 운동을 많이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걸 끼고 저항을 올려서 더 움직이게 되면은 다리에다가 이렇게 모래주머니 차고 다닌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신 분들 편안하게 가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운동량을 조금만 하면서도 나의 근육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기술이 오래된 기술이잖아요. 뭐 군사용이라든가 특별한 그렇죠. 산업용으로 예. 등장했었고 비쌌어. 맞아요. 무게도 무거웠고 덩치도 컸었고. 근데 결국은 세상이 어느 쪽으로 변하고 있냐면 이런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얼마만큼 더 많은 곳에 쓰일 수 있고 우리 삶을 얼마만큼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다양한 관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특정한 목적에 썼던 게 지금은 뭐 재활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럼요. 뭐 운동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노인들을 보조하는 용도로 쓸 수 있어서 기술은 결국은 쓰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맞아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재화라는 회사, 그 다음에 실제로 금천구청이나 이렇게 쓰시고 있는 분들, 그 회사가 다 한국 회사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사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이 영역이 한국이 참 잘해. 참 잘해요. 그리고 소비자가 많아.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신발. 신발이요. 저는 못 써봤는데. 자, 제가 거기서 본 되게 신기한 신발이 있는데요. 파킨슨병이 걸리면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걸어지고 불편하고 하면서 굉장히 얼굴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저 뉴스 신발을 신고 그다음 앱을 켜요. 앱을 켠 다음에 몇 번 이렇게 걸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비정상적으로 걷는지를 학습을 해요, 이 친구가. 그리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진동을 밑에 주면은 갑자기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더 제가 놀라웠던 거는 그분들이 이렇게 조금 걸어보고 동작하니까 제대로 걸으니까 정말 입이 귀에 가서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이게 된다고? 사실 저희는 그런 거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기술 발달이 이렇게 사람들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구나. 이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이런 것들이 와도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뭐 진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CS에서도 나왔지만 뭐 구글이 투자했던 인수했던 그 회사는 파킨슨병에 걸리면 손도 떨잖아요. 맞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막 떨니까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똑같은 기술을 여기다 적용해서 손 떨림을 완전히 보정을 시켜서 먹을 수 있게 하고. 맞아요. 또 작년 재작년 같은 로레알에서 만든 이 립스틱. 그 립스틱은 그것도. 내가 예뻐지고 싶은데 립스틱을 못 칠해요. 손이 떨리니까. 맞아요. 그럼 그 립스틱은 손을 떨림을 보정해서 스스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너무 따뜻해지지 않나요? 되게 중요한 이 기술의 목적이자 기술의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에이지텍이라든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전자소금. 전자소금은 저는 사실은 보긴 했는데 먹어보진 못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사실 갔을 때 음식이 다 떨어져서 못 먹었고, 제 직전에 쓰신 기자님이 그걸 먹어보셨다고 해요. 근데 확실하게 조금 더 짠맛이 강하게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원래 나트륨 이온을 강하게 자극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 스푼에 보면은 이렇게 전극 있죠. 거기에 혀를 대야 된다고 해요. 먹는 거 나는 안 쓸 것 같아. 저는 그냥 싱겁게 먹을래요. 저는 그냥 우리 혓바닥으로 대고 되게 불편한데 뭔가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저 형태라기보다 저 사실 팔고도 있더라고요. 네, 팔아요. 기린에서 나온 거죠. 일본은 20만 원 하고 미국에서도 또 다른 버전. 네. 무엇인가 저것이 예전에 저기 이그노벨상도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엉뚱한 아이디어 기술에 또 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분명히 있긴 할 것이다.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또 메타버스 얘기를 했으니까 VR을 활용해서 디지털 치료제 쪽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ADHD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것들이 작년에 나왔었고 올해는 혹시 그 관점에서 보셨던 이번에 이제 한양
한양대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그 이명을 치료해주는 VR인데, 이제 이명은 사실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네, 거의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를 시각화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 앞으로 나온 이 오브젝트랑 나한테 들리는 이명이랑 이거를 동기화를 시켜서 얘가 쭉 사라지면서 나의 사운드도 줄게 하는, 이명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ADHD 같은 경우도 VR로 착용을 하고 뭔가 그 안에서 게임 액티비티를 하면 그 액티비티 결과가 ADHD가 어느 정도인지를 매핑을 해서 알려주는 진단을 해주는 게 1번이고 2번은 네. 언어 진단 결과는 그거에 맞는 또 게임들이 있어. 치료제인 거죠. 그래서 그 게임을 반복적으로 하면 ADHD가 치료가 그것도 VR 돼요. 게임이었죠.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실생활에서 막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되게 저는 유용하게 또 진화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AI에서 또 파생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작년, 재작년에도 로봇은 많았거든요. 특히 코로나 직후에 로봇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때는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사람들이 모이거나 만날 수 없고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생기다 보니까 서비스 로봇, 반려 로봇, 금융 로봇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았었는데 작년에는 그 로봇들이 더 다양화됐어요. 잔디 깎는 로봇에서부터 수영장 청소해주는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 집집마다 다 또 로봇 청소기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번에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거와 함께 올해 좀 두드러졌던 건 휴머노이드. 가격만 내려가는 것보다 더 전 중요한 게 사실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 소프트뱅크에서는 페퍼라 로봇 네, 기억나죠. 굳이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까지 다 두 다리를 가지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이동하면 되니까 바퀴 달고 좀 인간이 못하는 영역에서 로봇이 잘하는 건 로봇이 잘하고 뭐 이러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실은 페퍼가 등장을 했어. 그때는 AI도 수준이 안 됐고 그렇죠. 로봇도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죠,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것들은 다 그렇게 실패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또 하나 움직임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여전히 있었어. 그리고 그때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으면서 로봇의 강국들이 야 이게 인간이 하는 단순한 것도 로봇은 못하는구나. 이제 로봇에 그렇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 한 5, 6년 사이에 휴머노이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느낌.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는 역시 AI가 있겠죠. AI가 있죠. 네. 근데 왜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부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로봇 산업을 오랫동안 봐온 결과로 갑자기 이렇게 로봇 산업 중에 특히 휴머노이드가 부각되고 있는 거는 뭐 AI가 없었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AI라는 기술이 트리거를 해준 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그거와 더불어서 왜 로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첫 번째가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인간이 사는 삶에서는 모든 것들이 휴먼 스케일이에요. 맞아요. 우리 사람의 몸에 맞춰져 있죠. 공장도, 오피스도, 집에 있는 가정의 공간도, 아니면 이동하는 길도 다 우리 사람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그 공간 안에는 수많은 도구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실생활에 존재하는 로봇도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쓸 수 있어야 로봇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어쩌면 시작점이 아닌가?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냥 제너럴 퍼포스 디바이스를 대변하는 가장 적합한 게 휴머노이드라고 생각을 하죠. 뭐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이전에 필요하면 공장용 로봇, 청소용 로봇 이렇게 하는데 그냥 휴머노이드 하나 해놓으면 얘가 청소하고 뭐하고 다 똑같이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를 잘 훈련을 시키면은 굳이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다 목표에 맞춰서 하지 않고 아까 뭐 수영장 청소됐다는데 얘가 들어가서 다 닦고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청소 로봇, 청소만 잘하는 로봇 만들면 로봇 청소기는 100만 원이면 돼. 휴머노이드는 이제 1, 2천만 원. 거기다 청소에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중국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에 처음 진출할 때 막 들어가서 공장 자동화 엄청 해서 돈 막 투자했고 공장 엄청나게 뭐랄까 기계로 막 덮어서 만들었는데 네. 나중에 다 망했어요. 왜 다 망했냐면 중국은 그거의 10분의 1 비용으로 사람이 다 하고 우리 로봇 갖고 있는데 사람이 한 거에 가격을 못 따라간 거지. 네. 결국은 망해서 IMF 때 다 야반도주하고 하고 가성비네요. 중국 회사들은 돈을 벌어서 그 공장들 인쇄해서 근데 지금의 AI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과거 대비 확실하게 저렴하게 이걸 할 수 있는 과거에는 진짜 이 비용으로 못 했거든요. 근데 가능해진 시대가 됐고 또 하나는 이거 같아요. 휴먼 스케일로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로봇이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 다음 결국 하고 싶은 거는 리플레이스겠죠.
그럼요. 공장에 다 이제 들어가서 네. 인간 대신 일을 하고 어차피 네. 노동력도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거 같아. 뭐냐면 인간과의 공존. 계속 그렇죠. 진화해서 휴머노이드가 가장 저는 필요한 게 결국 아까 반려로봇 얘기했잖아요. 인간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려면 우리 집안에서 모든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휴머노이드가 들어오면 훨씬 잘해줄 수 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로봇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지금 시험된 게 아닌가. 네. 제가 로봇 팔 있는데 가서 로봇 팔에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아팠어요. 로봇이랑 인간을 한 공간에 집어넣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필연적으로 한 공간에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가 요구되고 있고 네. 그랬을 때 어떤 숙제들이 있는지 지금 아마 이제 이런 실험들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을까? 네. 그 두 가지 숙제가 있겠네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그냥 부품으로 뭐 별도의 목표로 쓰는 그런 머신들 대비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느냐. 그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얼마나 안전함을 네, 네. 보장을 하면서 또 본인들이 스스로 좀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절대적인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맞아요. 기술.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 이제 막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크게 웅비할 수 있는 걸음마를 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좀 CS에서 굉장히 좀 부상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분야라는 느낌이 네. 듭니다. 굉장히 앞에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네. 도달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 2년 전부터 좀 보였던 건데 제가 예전에 사물 인터넷 스타트업 네. 했잖아요. 사물 인터넷을 영어로 IoT라고 합니다. 그렇죠. Internet of Things. 핵심은 어떤 사물들이나 디바이스들이 인터넷과 연결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안에 있는 센서들이 주변의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그 인지된 것들에서 뭔가 그한 액션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 그런 연결된 세상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는데, 한 2년 전에 CS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IoT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AIoT는 IoT가 things인데 AI를 붙이면서 결국 사물들이 연결됐더니 띵들이 연결돼갖고 AI가 되더라. 그 결과론적인 의미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올 CS에서 그런 게 좀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기존 삼성, LG 같은 홈네트워크 제품들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서 단순하게 어떤 프로덕트나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좀 줄 수 있는 가치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액션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동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양한 형태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번에 이제 가서 보면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기기들 간의 연결성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저는 진화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지금 집에서 쓰는 것 중에 연결하려고 애써야 되는 게 많아요. 우리들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도 그 분야는 더더욱이나 인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어쩌면 이제 진화가 그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해마다 계속 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또 오랫동안 프로젝트 지금 네. 하다 보니까 특히나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2017, 18년 때만 해도 정말 많이 왔어요. CS에 참가하는 4,500개 기업 중에 3분의 1이 중국 회사. 중국 회사들은 대부분 썬전, 동관 뭐 이렇게 회사 지역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딱 봐도 중국 회사 이 느낌이 들었고, 그때만 해도 화웨이나 뭐 GTE 같이 굉장히 하이텍을 하는 기업들도 참가를 했었고 맞아요.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었죠. 근데 트럼프 정부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갑자기 격화되면서, 그러면서 2019, 20대부터 중국 기업이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이런 화웨이 같이 하이텍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밴을 당했죠. 그쵸. 의도적으로 이제 못 들어와 이래가지고 뭐 비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CS에서 이제 이런 좋은 하이텍 중국 기업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더 없어졌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이제 한 500개 정도 왔었는데 다 보면 되게 뭐랄까 그냥 소싱하는 기업, 액세서리 기업, 뭔가 이렇게 저기 가서 뭐 저기 몰드 만드는 기업,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뭔가 높은 하이텍이 아니라 그냥 우리 뭐 필요한 그냥 뭔가 해주는 진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대단히 많았고, 그때 언론들이나 그때 그 중국 기업들 봤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제 중국은 끝났다. 사실 그쵸. 뉴스에서 다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야, 많이 중국 나왔죠. 거봐. 중국은 잘하는 게 아니라 허상이었어. 약간 메타버스랑 비슷해. 야, 이 중국 눈에 안 보이면 안 하는 줄 알아요. 기술 이게 떨어지고 거봐 중국은 중국 몽이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중국 기업이 한 1,100개 정도 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거기는 하이텍 기업은 없었거든요.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사실은 되게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을 절대적으로 사실은 아이솔레이션 시켰죠. 그래서 이걸 보통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네. SCM에서 아예 중국을 분리시켜버려. 우리가 다 가져와. 중국 없이 미국 중심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만들어야 돼. 이걸 부르짖었었죠. 근데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국에 어마어마한 고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나 애플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하다가는 못 팔아. 네. 그게 1번이고 2번은 암만 이렇게 디커플링을 한다 해도 중국 없이 전 세계 제조가 되기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미국이 이거 선택적 디커플링을 해야겠다. 필요한 것들은 다 막대 우리한테 유용한 것들 열어. 약간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그때와 다른 걸 좀 봤어요. 1. 하이텍 기업들이 많이 돌아왔다. 2. 그 하이텍 기업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굉장히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스타트업들이더라. 요거는 뭐에 대한 반증이냐? 1. 중국 기술 없어? 끝났어. 보니까 이게 중국 몽이었어라고 하는 거에 반증인 거죠. 왜? 그렇죠. 기술을 보니까 뭐 특히나 엑스보트파크라고 중국 심천에서 로보틱스 스타트업만 인큐베이션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왔거든요. 거기 보셨죠? 네, 기술 너무 좋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중국이 떠났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코로나적인 이슈로 그동안 분리가 돼 있었는데 중국도 지금 다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중국에서만 만들어서 중국에만 팔아도 충분히 매출과 순이익이 났는데 지금 그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나와서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중국이 좁다고 하는군요. 네, 중국이 좁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의 뻔뻔한, 사실 저는 뻔뻔한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네. 너무 잘 베끼거든. 뭐 옛날에 카피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자유로운 건 아니야. 한국도 사실 요새 날 베끼고 그렇죠. 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뻔뻔하게 베껴서 빠르게 리버스 엔진을 한 다음에 결국은 그걸 통해서 글로벌리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돌아온 혁신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되게 큰 메시지를 받았는데 1번은 이런 거죠. 중국의 뻔뻔한 혁신의 가장 중요한 코어는 실패 또는 베낌으로 생긴 어떤 쑥스러움 뭐 이런 거 없이 일단 하고 본다. 근데 이 하고 본다가 너무 좋은 게 혁신이라고 하는 건 실행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혁신의 결과가 중국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1번이고 네. 2번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 시장을 만들어낸다. 이 시장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귀환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저도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을 저 오랫동안 봤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일단 디바이스들이나 기술도 좋지만 완성도도 높고 그다음에 되게 세련됐어요. 제품들이. 디자인의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그런 촌스러운 컬러를 안 쓰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이거 중국 거 맞아? 옛날에는 뭐 중국 거 보면 뭐 그 이상한 색깔들이 너무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는데 그 색깔도 완전 탈피해서 중국이 이제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엄청 싸. 그리고 빨라. 근데 거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실 오늘 여기에 담긴 너무 많은 이야기잖아요.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촌스러움이 없어지고 좋은 컬러를 쓰고 완성도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촌스럽고 완성도 떨어지는 것도 중국엔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완성도가 있고 디테일하고 굉장히 좋은 것도 많고 또 그거보다 훨씬 높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요거 하나 얘기하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고프로 아시죠? 고프로에서 액션캠을 만들어요. 미국 회사죠. 이 회사가 중국 회사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지금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금은 좀 유튜브의 부흥 때문에 다시 조금 살아나긴 했는데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고프로 가격이 예를 들어서 4K 찍을 수 있는 액션캠 하나가 399불이에요. 근데 중국 애들이 이 고프로가 나왔을 때 그냥 베껴서 짝퉁을 만들었어. 이 짝퉁 중에 고프로랑 똑같은 사양을 가진 제품이 있어. 똑같이 4K를 찍을 수 있고 기능도 똑같아. 그러면 진짜 고프로는 399불인데 중국에서는 얼마를 받았을까? 중국에서는 뭐 129, 149불, 179불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반값도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똑같은 디자인한 걸 똑같이 베꼈는데 720p밖에 안 되는 제품도 만들어, 중국 애들이. 걔는 되게 뭔가 좀 조악하고 싸 보여. 근데 개당 가격이 2만 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리고 싶은 사람은 고프로 못 사죠.
예. 149불짜리도 못 사죠. 근데 2만 원짜리 10개 사봐야 2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리테무에서 우리가 시키면 맞아요. 싸구려 막 오잖아요. 그럼 예. 사람들이 중국 역시 싸구려라고 얘기하지만 싸구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과 이 시장이 중국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중국이 무서운 거는 이걸 넘는 또 다른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액션캠으로 하지만 DJI는 뭘 만들어요? 드론을 만들어서 그렇죠. 카메라 붙여가지고 네. 이 액션캠으로 찍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상을 다 찍고 헐리우드가 그걸로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DJI 제품은 399불이 아니라 뭐 799불, 뭐 999불을 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2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대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때 고프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회사에서 드론 사업부를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DJI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액션캠 시장 다 뺏어가니까 그러다가 돈 엄청 쓰고 결국 문 닫았죠. 야, 우리는 못 따라간다, DJI. 이 중국 기술의 무서움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저렴하게 막 쓰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여전히 만들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수준의 제품도 훨씬 저렴하게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근데 뻔뻔한 거지, 백기니까. 예. 그리고 이걸 넘는 제품도 함께 만든다. 지금 CES 이 중국이 다시 돌았다는 얘기는 이 세 개의 세그먼트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중국이 사실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준 거라고. 예.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위기 의식도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덕분에 즐거웠고 나름 네. 봤던 것들 같이 좀 정리하면서 네. 좀 이게 정리가 이제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 찾아보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또 놓친 건 없나. 그런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올해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연중으로 계속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지속적으로 디스커션 하는 재밌는 시간을 가지면 사실 이거 좋겠네요. 찍고 나서 보니까 남들 잘 보시라고 찍은 것보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떠들어서 찍은 느낌이 들어요. 네,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이거 파일럿으로 시작을 해본 건데 다양한 이야기들 이제 조금 더 준비해서 좀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도 같이 공부하고 또 네. 같이 배우고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CES 2025를 클로징하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 한마디씩 클로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또 내년을 잘 준비해야죠. 오늘 그 첫 번째 세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레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CS 2025를 보면서 앞에 서두에서 새로운 룰이 쓰여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그 룰을 우리가 쓰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위해서 나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그 역할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게 좀 준비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냥 어떤 뭐 트렌드를 얘기하는 채널로 존재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많은 고민들, 질문들을 던지면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세션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한 것 중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행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까지 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실행을 했잖아요. 네.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첫 단추인 것 같아서 드디어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시작을 기점으로 재밌는 세션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